안녕하세요. 흥 많고 정 많은 아내와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뀐 남자 중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 만나 힘들게 사는 남자 같나요? 이렇게 말하면 팔불출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참 살맛 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만큼 긍정적이고 흥 많은 아내는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특히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1등 며느리이기도 해요. 어머니는 항상 대화를 바라던 분이셨는데 저희 집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다 조용했거든요. 특히 내성적인 면도 있어서 식구들끼리 노래방을 가더라도 어머니 혼자서만 놀았던 적도 있었답니다. 기본적으로 삼형제가 놀 줄 모르고 말주변도 없어서 늘 어머니는 답답해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흥이 넘치신 분이었는지 제가 재밌는 일화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 모임에 간 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술을 좀 마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직접 모시러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술김에 흥이 좀 오른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어머 재웅아, 지금 온다고? 그래 그래, 지금 와라. 아들 온대? 막내 아들? 오라고 해. 어디 얼굴 좀 보자. 들었지? 너 꼭 와야 된다. 제가 모시러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 친구들께서 기대하는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벌써 흥이 오른 목소리들이 자꾸 들려서 저는 조금 겁이 났어요. 이미 간다고 뱉은 말이 있으니까 긴장한 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자로 보내준 장소를 보니까 대형 노래방이었어요. 장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그 장소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어머니와 지인들까지 7명이 춤을 추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부르면서 관광버스 춤까지 추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 지인들도 전부 일어나셔서 같이 춤을 추고 계시더군요. 그걸 보고 입이 떡 벌어진 채 서 있는 저를 본 어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재웅아, 아들 왔어? 오늘 우리 모임에 생일인 친구가 있어서 1차에 소주 한잔하고 2차로 노래방 온 거야. 너도 이리 와라. 같이 춰. 엄마 친구 생일인데 네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다 엄마 같은 사람들인데. 저 춤 못 춰요. 우리 다 못 추는데 그냥 흔들고 있는 거야. 여기가 뭐 오디션장이야? 그냥 노는 거지. 자자, 너도 한 가락 춰봐. 갑자기 모든 눈이 저한테 쏠리면서 제가 춤을 추길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엉거주춤 장단에 맞추느라 정말 진땀을 뺐네요. 결국 혼이 쏙 빠진 전 어머님 모시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절 보더니 호들갑스럽게 말하셨어요. 어머, 막내 아들? 듣던 대로 인물이 훤하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난 말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 보는데 키도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네. 장가 갔어? 안 갔으면 우리 딸 만나봐.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주 그냥 우리 집 사이 삼고 싶어서 그래. 한 친구분이 절 보면서 사이 삼고 싶다고 말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친구분이 한마디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 주책이여 주책. 순서 지켜. 우리 딸이 먼저야. 재웅아, 우리 딸은 어때? 어? 저번에 봤잖아. 어머니 지인분들의 정신없는 말에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호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그만해. 자꾸 그러면 우리 애 놀래. 그만두래. 그 순간 어머니 한마디에 다른 분들까지 다 박장대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겨우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반나절은 놀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탄 뒤 저는 어머니한테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난 오늘 진짜 엄마 다시 봤어.
엄마한테 그런 피가 있었어? 말을 마라. 내가 참고 사느라 여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집안에 여자가 나 혼자뿐이잖아. 네 아버지도 조용하고 네 형들의 너까지 하나같이 다들 놀 줄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운데 세상에서 우리 집안이 제일 재미없을 거야. 다른 집도 우리 집이랑 비슷할걸? 맨날 흥이 넘치는 집이 어딨어. 아니, 우리 집만큼 재미없는 집도 없어. 너 며느리 데려올 때 꼭 재밌는 사람 데려와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같은 여자 말고 나랑 죽이 척척 맞는 여자로 데려와. 알겠지? 그리고 사람이 한평생 살려면 서글서글하고 밝은 성격이 살기 편해. 어머니는 집안 식구들이 전부 조용하고 내성적인 걸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모임 자리에 가보니까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흥 많은 엄마가 아들 셋에 조용한 남편까지 데리고 이렇게 사셨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소원은 며느리라도 제발 활발하고 밝은 성격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는 며느리 첫 번째 기준이 싹싹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 순탄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저희 삼형제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은 둘째 형이었어요. 둘째 형은 성격이 그야말로 딱 선비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느긋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성향이 저런 성격이다 보니 만나던 여자도 비슷한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형이 제일 먼저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오다 보니까 가장 기대했던 사람은 어머니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잔뜩 기대하는 목소리로 둘째 형수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참하고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칭찬하던 이유가 있었네. 네, 감사합니다. 어, 긴장해서 말이 없나 보다. 자, 이것 좀 먹어봐요. 갈비찜 좋아한다면서요? 어때? 입에 맞아요? 좀 짜진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그럼 노래는 좋아해요? 아니요, 전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조용한 발라드 정도는 자주 들어요. 어머니는 단답으로 대답하는 형수님을 보면서 크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제외하고 아무도 이상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형수님은 실수 없이 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투덜거리면서 하소연까지 하시더군요. 아니, 내가 참 예쁘네요 하면 나한테 어머님도 예쁘세요. 빈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말도 없고 심지어 노래도 싫어한다는데 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말 많아서 뭐해? 차분하고 말도 조근조근 잘만 하는 게 딱 좋았는데 왜? 당신이 괜한 거 바라는 거야. 왜 며느리를 당신한테 맞추려고 해? 둘째랑 잘 살면 되는 거지. 당신이 이럴 때만 말 잘하더라. 평소에 당신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이런 거 바라겠어? 에휴, 바라는 것도 참 많다. 아버지는 뭐가 문제냐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어머니는 잔뜩 기대했지만 둘째 형수님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 어머니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겁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나쁘신 분은 아니었어요. 차분한 성격에 꼼꼼하기까지 해서 집안 행사도 거르지 않고 잘 챙기셨어요. 무엇보다 둘째 형이랑 성격이 잘 맞아서 정말 예쁘게 잘 사는 부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저와 형한테 기대를 많이 거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형은 정말 공부만 잘하는 공부벌레였어요. 옛날엔 큰형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부모님도 큰형이 제일 잘 살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심지어 큰형은 대기업 입사도 성공하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머리 좋은 거랑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다르더군요.
아마 저희 형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들 두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탄식하실지도 모릅니다. 공부만 하던 형은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큰형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형,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얼마나 만났길래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난 형이 연애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지금 한 7개월 만났어. 뭐?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게 사실 임신해서 그렇게 됐어. 그래도 내 아이인데 책임져야지. 뭐? 임신? 와, 집안 식구들 다 놀라겠다. 저는 큰형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애하는 것도 몰랐는데 큰형이 결혼에 임신까지 충격적인 말만 털어놓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 정도로 놀랐는데 식구들은 어땠겠습니까? 특히 큰형이 집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정말 온 가족이 기겁했어요. 임신한 여자가 높은 힐에 진한 화장까지 하고 집에 오니까 모두 다 놀란 겁니다. 게다가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는 자리에 저런 차림으로 온 게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당황함을 숨기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 그냥 뭐 이것저것 하세요. 너 지금 입에 껌 씹는 거야? 왜요? 긴장해서 껌 씹는데 안 되는 건가요? 껌 싫어하세요? 넌 임신한 애가 짧은 치마를 입질 않나? 어른이랑 대화하면서 껌을 짝짝 씹질 않나? 대체 버르장머리는 어디 두고 온 거야? 저 임산부예요. 그런 거 다 참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렇게 환장할 만한 첫 만남이 끝난 뒤 어머니는 답답한 목소리로 큰형을 붙들고 말하셨습니다. 너 정말 쟤랑 결혼할 거야? 마음에 안 드세요? 임신해서 예민해서 그런 걸 거예요. 쟤 임신한 건 맞아? 확실해? 같이 병원 가봤어? 난 아무리 봐도 쟤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해. 이 결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솔직히 네 애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서 못 믿겠어. 어머니는 모든 게 의심스럽다면서 답답해 하셨어요. 솔직히 첫인사의 짧은 치마도 모자라 껌까지 씹으면서 말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 저희 어머니처럼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말은 없으셨지만 답답하셨는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시더군요. 둘째 형과 형수님도 인사하러 왔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야만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식구들 반응에 큰형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구들 반응이 영 좋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형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하다가 덜미를 딱 잡아낸 겁니다. 그때 큰형은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더니 하소연을 늘어놨어요. 재웅아, 나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형,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어머니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자꾸 피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행동하는 게 이상해서 내가 뒷조사를 좀 했는데 나 말고 만나는 놈이 더 있더라. 뭐? 그럼 양다리야? 어, 그래서 내가 증거 내밀면서 따지니까 완전히 연락도 피하고 이제 나이 잠수까지 탔어. 그럼 뭐야? 임신한 것도 다 거짓말이야? 어, 임신했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나 이제 어떡하니? 큰형은 오열하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게 단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던 큰형은 남이 보기엔 1등 신랑감이었죠. 하지만 공부만 할 줄 알던 큰형은 순진하고 쑥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덤빈 여자한테 제대로 걸려서 인생 골로 갈 뻔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식구들은 오히려 조상이 도왔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박수까지 쳤습니다. 어머니는 배신감에 힘들어하는 큰형을 위로하면서 말하셨어요. 괜찮어.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너무 상심하지 마. 조상이 널 도운 거야. 저는 그렇게 큰형이 배신감으로 힘들어하는 걸 지켜봤어요. 아무래도 큰형은 둘째 형이 잘 사는 걸 보고 자기도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기에 더 마음에 걸려했던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늦둥이였던 저는 형들과 나이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들과는 조금 자유로웠어요. 그렇게 집안의 큰 사건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운명의 짝을 만나 일찍 결혼 준비를 하게 됐답니다. 저는 모 방송국에서 촬영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2살 연하였던 아내를 만나게 된 사이였죠. 아무래도 제가 촬영팀에서 일하다 보니 지방이나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어요. 부부도 아니고 연애라면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일은 힘들 텐데도 아내는 저를 응원하면서 말하더군요. 오빠, 이번에도 잘하고 와. 그리고 이건 비상약인데 가방에 챙겨가. 어? 이런 건 언제 준비했어? 아무리 현장에 이런 거 있다고 해도 꼭 급할 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 상비약은 항상 챙겨 다녀야지. 아내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한결같이 절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밤새 촬영하는 날이면 도시락을 싸서 현장까지 찾아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아내와 결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호텔에서 컨시어지로 일하던 아내는 호텔에서 투숙객이나 여러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하던 호텔에서는 평판도 좋았던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아내를 데리고 처음 집에 갔던 날, 어머니는 누구보다 반겨주셨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집으로 와서 어머님 힘들게 한 건 아니죠?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누굴 데려오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정말요? 제가 어머니 목 빠지기 전에 온 거 맞죠? 어머, 그럼. 어서 들어와요. 현관 입구부터 어머니랑 아내는 대화가 잘 통하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아내가 찰떡같이 받아서 대답했었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가족이 들어와서 그런지 신이 나 보였어요. 그렇게 서로 처음 만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정말 처음 봤어요. 평소 저희 집 분위기는 어머니를 제외하면 다들 말이 없어서 밥만 먹기 바빴거든요. 심지어 다들 술도 안 마셔서 늘 어머니 혼자서 반주를 즐기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술도 적당히 할 줄 아는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까 어머니랑 딱 맞았던 겁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아내랑 신나게 대화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술은 좋아해? 난 반주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영 술을 안 좋아해. 어머님 반주 좋아하세요? 저도 반주 좋아해요. 진짜? 나랑 똑같네. 기다려봐. 내가 그럼 술 좀 내올게. 어머니는 아내의 말에 신난 목소리로 말하더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술을 가져오시더니 아내와 한 잔씩 따라주면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도 어머니와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즐기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내가 반주하는 걸 흐뭇하게 보고 계시고 형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반겼습니다. 그러다 술이 적당히 올랐을 때 어머니는 아내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노래 잘해? 노래요? 네, 못하진 않아요. 회식하면 꼭 노래방 가거든요. 어머, 못하진 않다고?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질문하면 뒤로 빼면서 못한다고 하던데. 에이, 어머님, 저 막 빼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일단 그 순간을 즐겨야죠. 세상에 나랑 마인드가 똑같다. 순간을 즐겨야 인생이 재밌는 거라니까. 뭘 좀 안 해. 어머님, 말 나온 김에 노래 한 곡 뽑아볼까요? 좋지. 어디 분위기 한번 살려보자. 그 순간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아서 아내한테 건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빼지도 않고 덥석 봤더니 정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는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아내는 흥겨운 트로트를 한 곡 부르더군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노래 완전 내 18번이야. 좋다 좋아. 자자 어머님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도세요. 반대로 또 도세요. 아이고 좋다. 노래도 좋고 우리 예비 며느리도 난 합격이다. 이제야 내가 살맛이 나네. 형들과 저 둘째 형수님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들 입이 떡 벌어진 채 두 사람을 보기만 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조용한 가족들 틈에서 흥을 억누르고 살다가 아내를 만나고부터 완전히 흥이 풀려버린 겁니다. 둘째 형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어머님과 맞는 가족이 생겼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성격이 나쁜 분은 아니었는데 워낙 텐션 높은 어머니랑은 잘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예비 며느리 인사 온다고 어머니랑 같이 요리도 준비할 만큼 성격이 모난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아내는 첫인사부터 합격점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양가 어른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와 결혼 후 집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매년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밥만 먹던 가족들이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명절에도 TV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첫 명절 때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 잘 계셨어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내가 요새 등산을 다녀서 그런가 봐. 별일 없다. 정말 다행이에요. 전 아버님 살 빠지신 거 보고 혹시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아내의 호들갑스러운 말에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관심이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아내와 텐션이 맞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명절에도 만났다 하면 입이 멈추질 않았죠. 그만큼 아내와 어머니는 성격적으로도 잘 맞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 아내 사이는 끈끈해졌어요. 둘째 형수님은 어머니의 성격을 대신 감당해줄 아내가 있어 훨씬 편안해할 정도였죠. 그렇게 저와 둘째 형님이 안정적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에도 큰형님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충격이 컸는지 도무지 여자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결혼 9년 차에 아들까지 낳고 지낼 동안에도 큰형은 여전히 부모님과 살면서 혼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저한테 답답한 목소리로 큰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주버님은 왜 결혼 안 하셔? 대기업 과장이면 여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 그게 예전에 형이 여자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어. 정말? 아주버님 공부 잘했다던데 어쩌다가 당한 거야?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면 속수무책이지 뭐. 그때 아내는 큰형의 지난 사연을 듣고 자기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주먹을 불끈 쥐고 화를 내면서 소리치더군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가만 안 뒀을 텐데 그런 여자들은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니까. 사기꾼 같은 몇몇 여자들 때문에 다른 여자들끼리 괜히 오해받는 거야. 내가 호텔만 계속 다녔어도 지인들 통해서 자리라도 만들어 보는 건데 일 그만두니까 나도 주변에 괜찮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 형도 생각이 있겠지. 괜히 급하게 가다 또 사고 날라. 아내는 화를 내면서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형 나이가 40대 중반까지 되니까 부모님들은 슬슬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집에 아내와 둘이 놀러 갔었는데 과일을 가져오던 어머니가 형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하셨어요. 재민아, 너 머리에 이거 흰머리 아니냐? 네? 어디요? 이거 흰머리 맞네. 아이고, 멀쩡하게 생겨서 왜 장가도 못 가고 머리에 흰머리만 키우고 있어. 널 어쩜 좋아. 저러다 아주 평생 혼자 살겠네. 정말 엄마 아빠랑 같이 늙어가려고 그래? 어머니 한탄에 큰형은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어머니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다 늦게 결혼하니까 늦게 하는 추세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이런다고 뭐 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엄마 속을 알아? 아주 내 속이 뭉그러진다. 뭉그러져. 제일 똑똑하게 잘 키워놓으면 뭐해. 이렇게 부모 속을 썩히고 사는데. 어머니는 진심으로 형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셨어요. 아무래도 40 중반 아들이 혼자 있으면 부모님들 반응이 다 저희 어머니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없던 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후로도 큰형은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의 흰머리 소동이 1년쯤 지났을 쯤 형은 만나는 여자를 집에 소개시켜 주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우선 저와 아내한테 미리 말하는 거라며 귀뜸하는 큰형의 말에 저는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형,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군데? 하나씩 물어봐. 궁금해서 그렇지. 어떻게 만난 사이야? 그게 여기 앞에 커피숍 사장이야. 거기 형이 자주 갔었거든. 1년 넘게 단골이었는데 안면 트고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친해졌어. 정말? 그래서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야? 지켜보니까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사람이 좀 지적인 것 같더라고. 저번에 카페에서 책 읽으려고 갔는데 고전 문학을 알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책 이야기도 할 겸 밥 한 끼 하자고 했지. 오, 우리 형 고단수였네. 그래서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어, 이번엔 진짜 내 여자 만난 것 같아. 정말이야. 형,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얼마나 만난 거야? 한 10개월 정도 됐어.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 중이야. 정말 큰형의 연애 소식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큰형이 좋은 짝을 만나기만 바랬거든요. 그때 한창 어머니는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큰형한테 걱정 가득한 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큰형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혼자 있어. 난 우리 아들이 데려오는 여자 대환영이야. 옆에 있던 아내도 한마디 거들면서 말했어요. 아주버님, 저도 대환영이에요. 능력 좋고 성격 좋은 우리 아주버님을 이제야 누군가가 알아봤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큰형의 여자를 기대 가득한 채 기다렸어요. 그 후 큰형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오기로 한 날,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바빴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다그치는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아유, 당신 빨리 이발하고 와. 큰 며느리 될 사람 오는데 그 머리로 만나려고?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이발하고 오면서 목욕탕까지 아예 들렸다가 와. 빨리. 어머니는 아침부터 미용실을 다녀오시더니 가족들 보고 깔끔하게 있으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큰형이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긴장을 하셨는지 평소보다 과하게 신경을 쓰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다그치듯 말하기도 했답니다. 야, 너희들도 옷 좀 신경 써서 입지? 그게 뭐야? 왜? 이거 티 새로 산 옷인데. 옷 카라 좀 잘 세워 입던지 해. 모든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어머닌 집 청소는 물론이고 식구들까지 아주 떼 빼고 광내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분주히 움직인 끝에 드디어 오후 5시였습니다. 큰형이 오기로 한 시간이 되자마자
초인종이 딱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큰형이 낯선 여자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까 호통치던 목소리가 아닌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재민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렇게 어머니가 큰형 여자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제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로 황급히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때는 아내가 갑자기 볼 일이 급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식구들과 큰형의 여자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큰형의 여자친구 앞에 음식을 끌어놔 주면서 말했어요. 저녁 시간에 온다고 배고프겠어요. 음식들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먹어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어머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저 다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는다니까 내가 안심이네. 음식 식기 전에 들어요. 어머니는 잘 먹는 큰형 여자친구를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는 답변이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큰형 여자친구를 보면서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민이랑 몇 살 차이라고 했었죠? 네, 7살 차이 납니다. 제 나이가 지금 39살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한국으로 온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렇구나. 해외 물 먹었구나.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저희 부모님도 다 지금 해외에서 살고 계세요. 저 고등학교 때 식구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요. 식구들 미국에 두고 혼자 다시 한국 오면 외롭지 않아요? 전 미국보단 한국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음식도 저는 뭐 피자나 햄버거, 스파게티보다 된장찌개나 고추장이 더 입에 맞아요. 아이고,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미국 것들이 먹는 거 먹으면 몸에도 뭔가 안 좋고 먹어도 배가 안 차요. 지금 한국에서 뭐 커피숍 운영한다고 했었죠? 네, 작은 커피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큰형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는지 밥을 먹으면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간 아내가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제가 화장실로 가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뭐 하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저를 화장실 안쪽으로 잡아당겼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내한테만 들리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당신 예의 없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큰형 여자친구랑 인사 온다고 했잖아. 여보, 내 말 잘 들어? 이 결혼 막아야 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문 살짝 열고 저 여자 얼굴 유심히 확인하면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저 여자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야.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확실해? 아내는 몰래 화장실로 도망와 문을 열고 큰형의 여자친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그 여자가 맞다면서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 호텔에서 일할 때 단골 고객이었어. 저 여자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서 어떤 나이 많은 남자랑 오더니 방 없다고 난리 치질 않나. 꼭 주말에 방 없는 시간에 와서 방 없다고 하면 자길 무시하냐고 막 성질내고 VIP니까 빨리 방 내놓으라고 난동까지 부렸어. 뭐? 진짜야? 진상짓거리가 이게 끝인 줄 알아? 룸 서비스 안 좋다고 컴플레인 걸고 침대에 머리카락이 있다고 인터넷에 유포할 거라고 하면서 협박해서 무료 숙박권도 여러 번 받아간 여자야. 남자는 어디서 그렇게 물어오는 건지 2주마다 바뀌더라니까. 그래서 별명이 리센녀야. 남자가 계속 바뀐다고 리센녀. 와, 저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내가 전에 호텔에서 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호텔에서 컨시어지로 일하면서 고객들 체크인, 체크아웃 등등 전체적인 관리를 도맡았기에 모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내는 그때 형이 데려온 여자가 나이 든 남자 등쳐먹고 사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내가 당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호텔에서 일하다 한 남자가 다급하게 찾아와 이상한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여기 오면 꼭 자기한테 연락 좀 달라고 명함까지 준 적도 있었다니까. 오죽하면 내가 보자마자 기억을 딱 하겠어. 근데 분명히 해외에서 살다 왔다고 했는데. 뭐? 해외에서 살다 왔다고? 나랑 일했던 직원들도 다 알걸? 아내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큰형이 만나던 여자는 소문난 진상 중에 진상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남자를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 리센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여자복이 없어도 2번이나 당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그 리센녀는 대기업 과장인 형을 꼬셔서 신분 세탁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내는 신분 세탁이 목적인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해? 지금 밖에 분위기 완전 좋은데. 내가 할게. 저 여자 내가 가만 보니까 카페 1년 넘게 운영했던 거 보면 신분 세탁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밝힐게. 당신 정말 할 수 있겠어? 그럼 나만 믿어. 근데 좀 떨리니까 나 심호흡 좀 할게. 조성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는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이름까지 다 알고 있더군요. 심호흡을 크게 한 아내가 문을 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식구들을 보고 소리쳤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 여자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 냉랭해진 분위기에 모두 아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여자 제가 잘 알아요. 지금 당장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이름이 조성아 맞지? 이름 조성아잖아. 아내의 말에 제일 당황한 사람은 형이었어요. 아내가 자리에 없을 때 이름을 말했는데 아내가 큰형 여자친구 이름을 말하니까 당황했던 겁니다. 큰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보면서 말했어요. 자리에 없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만한 이유가 있죠. 큰형의 질문에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한 아내는 곧장 큰형 여자친구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조성아. 네가 지금 우리 아주버님 옆에 붙어서 인생 파탄 내려고 작정했구나. 뭐? 네가 2년 전에 해외에서 살다 와? 어디서 뻥치고 있어? 사람 잘못 봤나 봐요. 저 미국에서 온 거 맞아요. 뭘 믿고 그러세요? 증거 있어요? 이거 끝까지 거짓말 치네. 와, 내가 널 왜 모르겠어? 그리고 뭐 증거? 어머님, 아버님, 저 일했던 호텔 한번 가보시겠어요? 거기 증거 다 있어요. 아니다,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저 여자 정체 바로 알 수 있어요.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그때 아내는 전화기를 열고 같이 일했던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자 스피커폰으로 하고 전화를 같이 들었어요.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동료한테 물었습니다. 별일 없지? 다름이 아니고 너 예전에 일할 때 리센녀 알아? 기억하지? 그럼 그 여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다 알지. 그래, 그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조성하잖아.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난 지금도 그 여자 눈앞에 있으면 바로 알아볼 것 같아. 우리가 좀 시달렸니? 호텔에 일 터졌다 하면 바로 그 여자였잖아. 그 꽃뱀 지금은 뭐하고 사나 모르겠네. 그치? 맞지? 그래, 고마워.
우리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아내의 통화에 온 가족들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굳었어요. 그러자 리센녀라는 그 여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뭐? 꽃뱀? 말 다 했어? 아니, 남았어. 너 그때 유부남 꼬셔가지고 그걸 빌미로 유부남 협박해서 와이프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돈도 뜯어냈잖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한동안 우리 호텔에 안 오더니 신분 세탁하려고 카페 차렸었구나. 그런다고 과거가 그렇게 없어지니? 얼굴 반반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 사기 전과도 있잖아. 그 순간 아내의 폭탄 발언에 듣고 있던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뭐? 사기 전과? 우리 막내 며느리가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저 여자 어디서 만났어? 엄마, 진짜 커피숍 사장 맞아요. 성아야, 뭐라고 말 좀 해봐. 큰형이 그 여자를 보면서 말 좀 해보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너 그때 호텔에서 일했던 컨시어지 맞지? 그래, 나다. 이제 기억해? 나 기억 못하면 네 머리에 문제 있는 거야. 아, 재수없어. 어쩐지 얼굴이 좀 낯이 익더라. 이제야 좀 과거 지우고 살아보나 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과건 그랬어도 지금은 정신 차렸다고. 과거를 뉘우쳐? 그걸 누가 믿냐? 네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어? 너 영원 할 줄 아냐? 미국 여행 몇 번 갔다 온 게 다잖아. 그때 큰형은 아내와 나를 세우면서 싸우던 리세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조성아, 해외에서 살다 왔다면서? 근데 뭐 남자들 꼬셔서 그걸 빌미로 돈을 갈취해? 오빠, 과거일 뿐이잖아. 나 지금은 그런 짓거리 안 한다고. 그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오빠 나 사랑하잖아. 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총 맞았어? 너 같은 여자랑 사랑하게? 뭐? 그래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지? 그러면 나 혼인 빙자 사기로 오빠 고소할 거야. 결혼하겠다고 나 다 꼬셔놓고 과거를 빌미로 나 버리겠다는 거잖아. 혼인 빙자 사기죄? 야, 법이나 제대로 알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건 내가 널 고소해야지. 네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었잖아. 필요 없고 나가. 너랑 엮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못 나가. 나 위자료 줘. 정신적 피해 보상해달라고. 아주 악을 쓰면서 집안 분위기를 개판내더니 리센녀는 못 나간다고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보다 못한 어머니는 식탁에 있던 닭 백숙 다리를 들더니 리센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니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리센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가! 어디서 착한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나가! 당장 나가, 이 쓰레기 같은 거사! 못 나가요. 저 진짜 뭐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요. 곱게 못 나가겠다는 거냐? 뜨거운 맛을 좀 봐야 갈래? 결국 어머니는 닭 백숙에 있던 또 다른 닭다리마저 들고 리세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는 정말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그 여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나가. 나 눈 돌아간 거 안 보여? 난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냄비라도 들어야 나갈래? 저 아줌마 뭐야? 그때 어머니가 정말로 냄비를 들어 올리려는 신용까지 하니까 리센녀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요. 정말 그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다들 벙쪄 있었습니다. 그때 형은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전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네가 너무 착해서 여자들이 널 쉽게 보는 거야. 이제부터 좀 사람 보는 눈을 키우면 된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누가 그런 여자라고 믿겠어요. 저렇게 지적으로 생긴 여자가 과거가 더러울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제가 또 좋지 않은 모습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재수 씨 고마워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아내는 큰형을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큰형은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혼자 밖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가족끼리인데 당연히 나서야죠. 아주버님 상심이 크겠어요. 배운 게 있겠지. 냅두자. 스스로 깨우쳐야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날 두통약까지 드시고 잠에 드셨습니다. 그날 폭풍이 집을 한번 쓸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착한 큰형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더라면 평생 모아둔 돈은 그저 여자한테 다 뺏기고 정말 처량한 노후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희 형은 정말 여자라면 질색팔색을 해요.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지금처럼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형한테 이제 더 이상 결혼하라고 잔소리도 안 하십니다. 아마도 형은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리세녀는 아예 운영하던 카페도 내놓고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하지만 어딜 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지은 죄는 아무도 못 속일 겁니다. 그때 리센열 때려잡은 어머니는 아내와 지금도 흥이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이제는 큰형의 결혼보다 본인 인생을 더 즐기겠다면서 아내와 같이 재밌는 일상을 보낸답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가족이 된다는 것도 참 기적 같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에 속아서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종종 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면 싸우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곧 명절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나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알아서 하게 두고 서로 좋은 덕담 나누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이번 명절에도 잔치 같은 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점이 아닌 장점을 더 자세히 봐주면서 서로 맞춰가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강하고 힘찬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느덧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이 되었네요. 이대로라면 곧 다가올 추석엔 얇은 긴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아침 일상 중엔 늘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곤 하는데 최근엔 이런 기사를 몇 개 봤습니다. 추석 맞이 선물로 한우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기사 말이죠.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다름 아닌 한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 특히 우리 시동생에겐 그 한우라는 단어에 얽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픈 사연은 바로 우리 시동생에게 생겼던 당시 사건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저는 지방대에서 태권도 학과를 나온 후 태권도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성인 취미반 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31, 남편의 나이 34세 말이죠.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제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난 부모님이 안 계셔. 내가 고작 14살일 때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 우리 집은 엄청 가난했어서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어. 두 분은 야간에 같이 일을 하셨는데
아침에 내가 학교에 가고 7살이었던 내 남동생이 유치원에 간 사이에 두 분 다 연탄가스 중독이 되어버리신 거야. 이후 엄마의 동생이었던 이모와 이모부가 우릴 걷어주셨어. 두 분껜 자식이 없었고 양가 다른 친척들은 전부 다 우릴 외면했거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나랑 내 동생은 고아원에 갔을 거야. 두 분 우리에게 은인이었지. 비록 내 동생이 20살이 됐을 때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때까지 두 분은 우릴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 심지언 내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내주셨지. 두 분이 돌아가신 이후론 지금껏 나랑 동생 둘이서 살고 있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성인이 된 시동생의 대학교 학비를 모두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동생 또한 열심히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 그런 남편의 부담을 덜어줬고요. 남편은 덤덤히 이야기를 마치며 술을 한 잔 들이키더군요. 전 뭐라고 위로의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그런 환경에서도 참 바르게 자랐다며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남편보다 더욱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시동생은 정신적 지주와 같았던 자신의 형을 무척이나 믿고 따랐죠. 그런 형의 아내인 제게도 무척이나 깍듯하게 잘해주었고요. 시동생은 1년여의 취업 준비 끝에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3년, 4년 뒤에 연년생 아들을 둘 낳았어요. 아쉽지만 그때 제 몸이 조금 상하기도 했고 아들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저는 태권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죠.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5년 뒤 시동생 또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무척이나 아끼던 시동생의 결혼이었던지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동서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요. 하지만 동서가 처음 인사를 왔던 그날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말았죠. 안녕하세요. 전 도희입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없이 저희 집에 달랑 몸만 온 그 여자는 초면인데도 껌을 짝짝 씹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른이 계시지 않은 자리라고 하지만 저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옷가게에서 일한다더니 원피스는 또 얼마나 딱 달라붙고 짧은지 차마 눈을 둘 곳이 없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영 못마땅했지만 어쩌겠어요. 시동생이 좋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동생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저는 그 시작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하자마자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저와 남편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시동생을 걱정했어요. 괜찮아, 형수님. 장인 장모님께서 제게 무척 잘해주세요. 자신들은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으니 아들 같은 제가 생겨서 참 좋으시대요. 저도 아내도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해서 여기서 돈 모으고 살다가 2, 3년 뒤에 분가하려고 해요. 시동생의 처부모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 꽤 이름난 한우구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더군요. 집 또한 그 식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더라고요. 시동생은 우리를 안심시키며 앞으로 한우를 많이 먹게 되어서 오히려 좋다며 웃었죠. 시동생이 결혼한 이후 우리는 동서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시동생은 명절 내내 자신의 처가에서 지냈어요. 처부모님이 원한다면서요. 남편은 무척이나 서운해했지만 처가살이를 하는 시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덕분에 남편과 저도 명절엔 내내 제 친정에 있게 되었죠. 심지어 동서는 명절이 아닌 날에도 항상 자신은 오지 않고 시동생만 보내더라고요. 전 처음엔 동서의 안부를 몇 번 물었었지만 자꾸만 곤란해하는 시동생을 보니 동서가 이곳에 오기 싫어한다는 사실이 역력하게 느껴져 이후엔 더는 묻지 않았어요. 몇 년째 얼굴 한 번 안 보이는 동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기도 했지만
그랬다간 괜히 처가살이하는 시동생이 곤란해질까봐 남편도 저도 애써 근질거리는 입을 참아야만 했네요. 그런데 시동생은 결혼한 지 2, 3년이면 분가를 하겠다더니 영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처가살이가 생각보다 더 좋은 건가? 글쎄, 꼭 그래 보이지도 않던데. 왜 당신도 알잖아. 가끔 만날 때마다 서방님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 저번엔 나한테 넌지시 그러시더라. 사는 게 참 고단하고 힘든 것 같다고. 서방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말을 돌려버리니까 정말 너무 답답해. 설마 그 집에서 무슨 일이야 있겠어? 직장 일이 좀 힘든가 보지. 요새 진상 상사가 어디 한둘인가? 시동생은 해가 갈수록 안색이 어두워지더군요. 살도 점점 빠지는 것 같아 제가 묻자 시동생은 10kg나 빠졌다면서 제게 쓰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영 입을 열지 않는 시동생을 보며 괜찮겠거니 생각하던 남편도 그쯤 되니 근심 가득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날도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죠. 시동생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 건 시동생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던 해였습니다. 당시 시동생은 위암 초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치료와 휴식을 위해 석 달간 휴직 중이었죠. 동서는 시동생이 수술하고 입원해 있던 2주일 사이 수술 당일을 포함해 얼굴을 단 2번 비쳤었는데 전 동서를 대신해 2주 내내 시동생을 간병했었어요. 아이들은 친정엄마에게 잠시 맡겨두고 말입니다. 남편은 회사가 끝나면 매일같이 병원으로 달려왔고 주말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동생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입원한 지 닷새 뒤 동서가 2번째로 병원에 왔을 때 제가 크게 화를 내자 동서는 성질을 부리며 곧바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지가 뭔데 하루 종일 내 남편 옆에 붙어 있어? 웃겨 정말. 내가 옆에 있으면 병이 낫나? 병원에 의사며 간호사며 다 있는데 보호자가 왜 필요해? 진짜 볼수록 재수없네. 그리고는 시동생이 퇴원할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던 처부모라는 인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요. 동서가 나가면서 한 말을 듣고 화가 난 제가 쫓아나가려고 했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시동생이 절 붙잡더군요.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시동생은 고개를 저었죠. 정말 그날 시동생만 아니었으면 저는 동서의 머리털이라도 다 뽑아놨을지도 모릅니다. 수술 직후에도 시동생을 아랑곳 않던 동서와 그 부모가 퇴원한 시동생을 잘 챙겨줄 리 없다고 생각한 저와 남편은 너무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을 저희 집에 부르려고 했지만 시동생은 괜찮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결국 저는 시동생에게 암에 좋다는 것들을 사다 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조차도 옆에서 직접 챙겨주질 못하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퇴원한 지 2달 뒤 아이들을 모두 재운 밤이었어요. 누구세요? 누군가 초인종을 울리기에 나가보니 다름 아닌 시동생이 커다란 진가방을 들고 저희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시동생의 한쪽 볼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시동생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형수님, 서방님, 아니 꼴이 왜 이래요? 우선 들어오세요. 여보, 서방님 오셨어. 저는 황급히 시동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동생의 모습을 본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영문도 모르고 시동생을 꼭 안아주더군요. 겨우 눈물을 그친 시동생은 드디어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그간의 사정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형수님. 미안해, 형. 근데 더는 그 집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나 그 집에서 거의 노예처럼 살았어.
처음엔 장인 장모가 그러더라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면서 처가살이 하는 대신 식당 일 좀 도우라고 하는 거야. 퇴근하고 와서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면 월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아내 부모님인데 그 정도야 당연히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원 한 명이 그만둔 이후론 아예 다른 직원 뽑을 생각도 안 하고 일을 나한테 다 시키더라. 불판 닦기, 기름때 청소, 서빙에 설거지에 화장실 청소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 게다가 약속한 100만 원도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나중엔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날 막대하기 시작했지. 게다가 주말이 피크라면서 주말엔 아침부터 밤까지 날 하루 종일 부려대니까 진짜 몸이 부서질 것 같더라. 그래서 한 2년쯤 됐을 때쯤 내가 더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장모가 그러더라고. 네가 부모가 없이 자라서 그런다. 원래 부모 자식 간은 다 이렇게 돕고 사는 거다. 하긴 부모 정도 못 느껴보고 살아본 애가 뭘 알겠냐. 이렇게 말이야. 장인도 사내 자식이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디다가 쓰겠냐고. 부모로서 다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그러고. 거기다 아내까지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날 타박하더라. 집 내줘. 식당에서 공짜로 밥 먹여줘. 부모로서 날 정말 아끼니까 자기랑 나한테 이 정도 해주는 거지. 다른 집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말이야. 아니, 그걸 고지고대로 들었어? 너 바보야? 무슨 개소리냐고 뒤집어 엎고 그때라도 나왔어야지. 시동생의 말을 듣던 남편은 화를 내며 분개했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대답했죠. 맞아. 난 정말 바보였어. 같이 사는 셋이 똘똘 뭉쳐서 저러니까 바보 같게도 난 정말 그게 맞는 줄 알았어. 내가 쇠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새 난 어느새 말 잘 듣는 그 집 종이 되어 있더라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도 차마 형이랑 형수님한테 말을 못하겠더라. 괜히 두 사람한테 걱정만 시키고 부담을 줄까 봐서 말이야. 설상가상으로 3년째쯤 됐을 때 독립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일을 그만두더라고.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다면서 이젠 날 내조하면서 살고 싶다더라고. 정작 자긴 집에서 뒹굴대다가 밥 먹을 때만 식당에 나왔으면서 참, 할 말이 없더라. 장인 장모는 외벌이로 어떻게 독립해서 살려고 하냐 하면서 우리를 안 내보내주려고 하고 아내도 분가하기 싫어해서 하는 수 없이 계속 그 집에 살았어. 무엇보다 난 겨우 이룬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잃기가 무서웠던 것 같아. 처부모는 어쨌든 날 자신들 아들이라고 말해줬고 아내는 내 손으로 처음 만든 내 가족이었으니까 내가 바보였어. 내가 등신천치였다고. 시동생은 결국 다시 눈물을 보이더군요.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오기도 했던 전 휴지를 건네주며 시동생을 달래주었죠. 그리곤 아직 시동생이 말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시동생의 대답은 남편뿐만 아니라 제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설마 그 사람들이 서방님 암 걸리고서도 그렇게 부려먹은 건 아니죠? 오늘 왜 뛰쳐나오신 거예요? 설마 그 사람들이 때렸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런 거예요? 네, 형수님. 제가 태어나자마자 쉴 새도 없이 그 사람들은 다시 절 부려먹었어요. 그러다 오늘 제가 빵 터진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암투병 중인 환자인 거 잊었냐. 하다못해 노예를 부려도 이렇게까지 못할 거다. 하고 소리를 빽 질렀죠. 근데 거기서 장인이 눈이 뒤집어지더니 글쎄 제 뺨을 연거푸 2대나 내려치더라고요. 걷어준 은혜도 모르는 자식,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면서요. 장모는 그 모습을 보며 저한테 혀만 끌끌 찾고 아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러대요. 왜 자기 아빠한테 괜히 개기냐고요. 그 길로 저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전 그 집안에서 가족이 아닌 노예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서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대충 제 약들이랑 집만 챙겨서 여기로 도망온 거예요.
저 너무 못났죠, 형수님. 형수님도 제가 등신 같죠? 죄송해요.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서요. 형,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어떻게 암에 걸린 사위에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그동안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시동생은 계속해서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며 자책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 눈물만 줄줄 흘렸죠. 남편 또한 피눈물을 흘리며 시동생을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 형한테 말했어야지. 여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시동생 또한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을 하더군요. 저는 애써 눈물을 꾹꾹 닦아내며 이를 갈고 말했죠. 여보, 우리 서방님 복수해주자. 서방님은 내가 지켜줄게. 서방님, 우선 우리 이혼 소송부터 준비하죠. 저랑 내일 같이 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복수할 방법을 좀 고민해봐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한 남편을 대신해 시동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전 변호사에게 이를 가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그냥 이대로 순순히 이혼하는 거 말고 그 연놈들 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너무 분해서 우리 서방님 이혼시키는 것만으론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우선 성호 씨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죠. 이야기 안에서 문제 삼을 만한 건수가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성호 씨, 혹시 그 식당 관련해서 문제 같은 건 없었어요? 뭐든 좋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던 시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더라고요. 식당 자체 문제야 많았죠. 떡하니 한우 전문점이라고 간판에도 쓰여 있고 가게 내부의 원산지 표기에도 국내산이라고 써놓고 정작 손님들한텐 한우 약간에 나머진 다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서 내보냈어요. 몰래 반찬 재사용은 기본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진절머리 내면서 그만둔 직원들도 많아요. 심지어 직원들 월급도 주기 싫다면서 일부러 제때제때 안 줬어요. 저도 5년 동안 한 번도 약속된 월급 지급받은 적이 없고요. 잘 됐네요. 그거 식약청에 찔러버리시죠. 노동청에도 신고하시고요. 그 사람들 벌 주고 싶다면 꼭 이혼 소송으로만 물먹일 필요는 없잖아요. 변호사의 말은 탁월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식약청에 신고를 했어요. 원산지 표기와 위생법 위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식 업무를 나가기도 전에 지역 내 맘카페에 가입해 폭로글을 올려버렸죠. 한우라는 간판을 걸고 수입산 소고기를 팔며 소비자를 기만한 한우 전문점의 실체, 반찬 재사용은 덤, 임금 착취는 일상, 이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식당에 제법 유명세가 있었던 게 그럴 땐 도움이 되더군요. 이름 없는 곳이었다면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식당은 지역 내 아는 사람은 다 알던 곳이었던지라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저와 시동생은 그들을 노동청에도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동안 한 푼도 못 받은 시동생의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다행히 시동생이 유일하게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예전 직원이 시동생이 매일같이 그 식당에서 혹사당했다는 이야기를 증언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 혼자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아직 영업 준비 중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직 영업 정지 안 됐나요? 어? 너? 식당엔 동서와 동서의 부모, 그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 전인 것 같았죠. 결혼식 때 얼굴을 봤던지라 동서의 부모는 절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요. 며칠 전 이미 신고로 인해 불시 점검을 받았던 그들은 난리가 나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까지 이미 연락은 받은 뒤였으니 당연히 그들은 시동생이 모든 걸 신고했을 거라고 확신했었으니까요.
그때 전 시동생의 전화를 옆에서 빼앗아 들어 신고한 게 저라고 당당하게 밝혔죠. 그래서인지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이를 뿌득뿌득 갈더군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감히 우릴 신고해? 너 때문에 진짜로 영업 정지라도 나오면 책임질 거야? 시동생의 장인은 이를 가며 제게 소리쳤고 시동생의 장모와 동서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전 일부러 그들을 약올리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저 돈 받으러 왔어요. 우리 서방님이 그동안 떼어 먹힌 돈이요. 내놓으세요. 우리 서방님 돈 5년치 월급 6천만 원 전부요. 어디 떼먹을 게 없어서 사위 임금을 떼먹고 입을 싹 닦아요? 그것도 암 걸린 사위를 부려먹고서 노동청에 신고 들어갔다고 전달 받으셨죠? 우린 그런 적 없으니까 배째.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시동생의 장인은 뻔뻔하게도 제 앞에서 딱 잡아떼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이죽거렸죠. 영업이 되긴 될까요? 여기 맘카페에서 난리 났던데요. 제가 댓글 몇 개 읽어드려요? 어쩐지 그 식당 갔다 오면 배탈이 나던데 나도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다. 이런 비양심적인 곳은 망해버려야 한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인간들은 평생 오물만 먹고 살게 해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불매운동 합시다. 동네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등등. 읽는 제가 다 살떨리네요. 여기 조만간 문을 닫든 테러를 당하든 당하겠어요. 저는 댓글창을 올리며 그들에게 조목조목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깐족거리자 시동생의 장모는 입에 거품까지 물며 눈을 까 뒤집더군요. 야, 이게 어디서 남의 장사를 말아먹으려고 들어? 너 어디 한번 혼나볼래? 얼른 글 안 내려?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고소해봐요 어디. 내가 법망은 다 피해가게 아주 잘 써놨으니까. 그리고 혼나는 건 그쪽들이겠지. 우리 서방님을 남들 앞에서 모욕한 죄, 임금 착취, 가스라이팅에 폭행까지. 난 당신들 그 죄값 다 받아낼 때까지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 두고 봐요. 오늘은 나 이만 갑니다. 아마 얼마 뒤면 영업정지 당하겠지만 그래도 장사 열심히 하세요. 우리한테 돈 주려면 열심히 버셔야죠. 저는 잔뜩 약올라하는 그 셋을 두고 유유히 가게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까지 흔들며 말이죠. 이후 그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시동생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돌려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와중 우리에겐 좋지 못한 소식이 도착했죠. 그건 바로 노동청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세상에, 그놈들이 돈을 안 줘서 강제로 받아내달라고 신고한 건데 그놈들하고 합의를 하라고? 이게 말이 돼? 뭐? 영업정지를 당했어서 돈이 없다고 애원했다고? 웃기시네. 원산지 속여서 부당이득으로 한몫 단단히 챙겼을 거면서. 저는 남편 앞에서 부글대는 속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으려고 수를 쓰는 것이 뻔히 눈에 보였으니까요.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본 시동생은 온갖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시동생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들은 집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시동생은 이제 그만하라며 자기 때문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약이 올라서 환장할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 시동생의 처가를 찾아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식당은 아직 영업 정지 중이라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합의하자며. 나오라고. 당신들 돈 안 주려고 수쓴 거지?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같은 거 없었던 거지? 우리 서방님 돈 내놔. 이 날강도들아.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절 무시하더군요. 저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찾아가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 저는 결국 주거 침입으로 그들에게 신고당해 경찰서까지 끌려갔어야 했죠. 그날은 훈방 조치로 풀려났지만 그 집에 찾아가는 건 더 이상 안 되겠더군요. 어차피 찾아가 봐야 계속 운전박대만 당하다가 경찰서만 들락거려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꾹 참고 그들 식당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재산 분할 등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이혼 소송 또한 길어지고 있었고 시동생은 그들 식당의 영업정지가 풀리기 며칠 전 회사에 다시 복직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 식당의 재오픈일이 되었어요. 전 비장한 마음으로 그들의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인 12시에서 2시 사이에 말이죠. 넌 네가 여긴 또 왜 왔어? 시동생의 장인은 저를 보며 기함을 하더군요. 저는 시익하고 웃으며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손님으로 왔는데요. 저기 빈자리 앉으면 되죠? 여기요. 점심 특선 한우국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방님한테 착취해간 돈 6천만 원도 같이 주세요. 당신 미쳤어? 조용히 안 해. 지금 장사 중인 거 안 보여? 얼른 나가. 시동생의 장인은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 잔뜩 낮추고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하지만 전 신경도 쓰지 않고 외쳤죠. 돈을 줘야 가죠. 여기 한우국밥 하나 달라니까요. 여기 손님 안 받나요? 밥을 먹던 손님들은 너도 나도 무슨 일인지 절 보며 기웃댔습니다. 영업 정지를 당한 사이 직원들이 다 그만두었는지 홀에서 일손을 거들고 있던 동서도 절 발견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하지만 동서도 동서의 부모도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맘카페 파급력 때문에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부정적인 논란거리를 등에 업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제가 밥을 다 먹고 나갈 때까지 계속 견제하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시간에 찾아가 12,000원짜리 한우국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주 그들의 피를 말려버릴 생각으로요. 여기 한우국밥 하나요. 당신들이 떼먹은 우리 시동생 돈 6천만 원도 추가요. 여기 뜨끈한 한우국밥 하나요. 그리고 우리 시동생의 피눈물로 적셔진 체불임금 6천만 원도 같이요. 그들은 제가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단단히 철판을 깔고 계속해서 식당에 찾아갔죠.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저를 걱정했지만 전 걱정 말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심지어 저는 주말도 불사하고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제가 걱정돼서 같이 가겠다는 남편과 시동생마저 대차게 물리쳤죠. 됐어. 당신이 같이 가봐야 그 사람들한테 화만 낼걸? 그 인간들한테 그런 거 안 통해. 아주 피를 말려버려야지. 그리고 서방님은 거기서 국밥이 넘어가겠어요? 급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둘 다 나만 믿어요. 나도 낯짝 뻔뻔하기론 어디서 안 진다 이거야. 그리고 저는 2주째 되던 날 아예 팻말을 들고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5년 동안 노동 착취하며 사위를 암 걸리게 만든 주범, 이 식당 주인을 고발합니다. 제가 팻말을 들고 식당에 들어가자 그 셋은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허럽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리고 결국 시동생의 장인은 경악을 한 얼굴로 저를 홀 뒤쪽으로 불러들였죠.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살다 당신같이 거머리 같은 인간은 처음 봅니다. 저는 팻말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시동생의 장인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는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려줘야 하는데요? 그 합의 해주면 되잖소. 우리 딱 4천만 원으로 합의 봅시다. 예? 4천? 4천이요?
아니, 어떻게 6천이 4천이 돼요? 이 아저씨 참 양심 없으시네. 이 보세요. 우리도 이번에 손해가 막심했어요. 말이 영업정지 한 달이지. 그 전에 있던 소고기들 다른 재료들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했다고요. 제발 내 이렇게 부탁합시다. 아무리 쥐어짜내도 지금 4천만 원이 최고예요. 예? 시동생의 장인은 이젠 제게 사정까지 하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우리 서방님하고 통화해 볼 테니까. 저는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회사에 있던 시동생은 마침 한가했는지 곧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동생에게 4천만 원이란 합의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전 괜찮아요. 우리 그쯤에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형수님께 죄송해서 그래요. 저 때문에 형수님이 고생하는 모습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끌어봤자 그 사람들 나중엔 오히려 자기들 죄를 더 덮으려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서방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야. 그럼 서방님, 이따가 잠깐 여기로 와주실 수 있어요? 거길요? 형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이따가 일 끝나고 가겠습니다. 시동생은 아직도 이곳이 두려운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저녁에 다시 오겠다며 그 식당을 나섰죠. 나갈 때 한창 일하는 중이던 동서와 시동생의 장모에게 팻말을 슬쩍 보여주는 일을 잊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시동생과 남편과 함께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며 기어코 우리를 따라온다고 말했거든요. 7살, 8살의 두 아들에게는 집에서 얌전히 놀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해둔 채로 말이죠. 그 식당에 저녁에 간 건 처음이었는데 낮과 달리 저녁엔 일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세 사람은 손님도 직원도 없는 주방 뒤편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한창 시동생과 이혼 소송 중이었던 동서는 삐딱하게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보고 있었고 시동생의 장모는 이마를 짚고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의 남편 옆에 서 있었죠. 시동생의 장인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시동생에게 4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 직후 시동생의 장인은 질린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이제 다 끝이네. 우리 2번 다신 보지 말자고. 난 이제 자네지. 특히 저기 저 자네 형수만 보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시동생은 자신의 손에 올려진 휴대폰 액정 속의 이체 내역을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시동생은 자신의 장인에게 그리고 그 뒤 자신의 장모와 아내에게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형수님이 불러서도 있지만 저 여기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 정말 당신들이랑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 집안에 정말 좋은 사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크게 가진 능력은 없어도 평생 아내와 2분을 마음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었죠. 제게 가족이란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었기에 2번 다시 가족이란 존재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당신들이 아무리 절 까내리고 힘들게 했어도 전 끝없이 견뎌내고 참았던 거예요. 당신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하고 짓밟은 건 전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 모두 날 손쉽게 부릴 수 있는 노예로만 여겼죠.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도 없이 생각해봤지만 제 생각이 틀렸어요. 당신들은 아예 처음부터 날 사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부모 없어서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호구, 돈도 벌어오고 일도 부려먹을 수 있는 도구로 날 데려왔던 거죠. 너무 분하고 괴로웠지만 전 이제 당신들한테 당했던 내 5년이란 시간 더는 아까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덕에 더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내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요.
당신들처럼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 피만 빨아먹을 줄 아는 괴물들이 아니라 날 위해서 울어주고 다른 사람한테 물불 안 가리고 화내주는 진정한 내 가족이요. 바로 우리 형이랑 형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은 명심하세요. 장인 장모님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딸까지 괴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게 당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오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희 당신도 명심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당신 눈엔 피눈물 나는 거야. 혓바닥에 가시가 돋친 사람은 결국 그 가시에 자기 목구멍이 찔리는 법이라고. 전 이제 2번 다시 당신들 3사람을 볼 생각이 없지만 부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겐 저에게 했던 것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바보 같은 피해자는 저 하나로 족하니까요. 잘 지내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셋 다 앞으로 잘 살지 마세요. 딱 저만큼만 괴로운 일 겪으면서 사세요. 그 고통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짓 또다시 저지르지 못할 테니까요. 시동생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죠. 뭐래? 별꼴이야 정말. 동서는 시동생의 가슴 시린 말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투덜대더군요. 시동생의 장모 또한 옆에서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 놀라웠던 건 바로 시동생의 장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동생의 말에 무언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차마 시동생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곤 아무 말도 없었죠. 그나마 아저씨가 적어도 양심은 있었나 보네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까. 제발 앞으로도 그렇게 양심 찾아서 사세요. 시간 남으면 아저씨 아내 딸한테도 양심이라는 게 뭔지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저씨 우리 서방님 때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값도 치르셔야죠. 예상치 못한 제 말에 시동생의 장인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더군요. 남편과 시동생 또한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뭐 그럼 그쪽이나 김서방한테 한 대 맞기라도 하란 소립니까? 그러실래요? 뭐라고요? 저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곤 시동생의 장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무릎 꿇으세요. 저희 서방님 앞에서. 한 대 맞으실래요? 아니면 무릎 꿇으실래요?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시동생은 저를 조용히 말리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는지 남편은 그런 시동생을 붙잡곤 계속 말해보라는 듯 저에게 눈짓을 했죠. 아니에요, 서방님. 이런 사람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보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사람이에요. 언젠가 또다시 자기보다 만만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일삼고 이용해 먹을 거라고요. 전 확실히 행동으로 다짐을 받아야겠어요. 저는 냉랭한 표정으로 시동생의 장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뒤에서 씩씩대던 동서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동서는 제 얼굴을 뒤로 꺾고는 눈알을 부라렸죠. 네가 뭔데 우리 아빠한테 감히 건방지게 굴어? 그까지 찌질한 놈 만만해서 좀 데리고 살아줬더니 뭐 그렇게 대단한 놈이라고 이 난리야? 네가 뭔데? 옛날부터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너 내 손에 진짜 죽어볼래?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바로 태권도 출신의 태권도장 사범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동서도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눈이 돌아 그만 그걸 잊어버린 것 같더군요. 저는 그대로 앞차기로 그년의 얼굴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내 코! 쌍코피가 터진 동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리에 쓰러져 엉엉 울더군요. 시동생의 장모는 화들짝 놀라며 동서를 살폈고 남편과 시동생은 입을 떡 벌리고는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았죠. 깜냥도 안 되는 게 손버릇만 나빠가지고 확 그냥
이거 쌍방이야. 네가 먼저 손 올린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저기요. 무릎 꿇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시동생의 장인에게 다시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장인은 그 아수라장을 보자 진절머리를 내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약속 하나만 하세요. 뭔데요?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슈. 정말 질려버리겠으니까. 이젠 꿈속에도 나와 아주 무서워 죽겠소. 누가 한우국밥 시킨다고 하면 주문을 받는 내 손이 아주 덜덜덜 떨려. 제발 좀 오지 마시오. 그거 약속하면 내가 무릎 꿇으리다. 시동생의 장인은 정말로 제가 치가 떨리게 싫었는지 몸까지 부르르 떨더군요. 그 모습이 우스웠지만 저는 애써 웃음을 참고는 알았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시동생의 장인은 주저없이 시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의 장인에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자, 제 말 따라하세요. 김성호 씨,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당신을 때리기까지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정확히 말씀하세요. 뭐요? 아니, 무릎 꿇었잖아요. 싫으세요? 그럼 저 앞으로 여기 계속 와서 한우국밥 먹어요? 아예 저녁까지 진치고 있을게요. 요즘에 텐트가 싸더라고요. 텐트 치고 밤에 잠까지 자죠 뭐.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쪽은 진짜 할 것 같습니다. 합니다. 네, 해요. 제 말에 시동생의 장인은 손사래까지 치더군요. 시동생의 장인은 제 마음이 바뀔까 걱정했는지 곧바로 제가 했던 말을 전부 따라서 읊었습니다. 시동생은 그런 장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직까지 엉엉 울고 있던 동서와 그 옆에 장모에게 한 번씩 시선을 준 후 조용히 저와 남편을 식당 밖으로 이끌었죠. 가요, 형수님. 가자, 형. 시동생의 장인은 우리가 떠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더군요. 남편은 그들의 곁을 지나치며 싸늘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죠. 당신들은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한테 사지 육신을 뜯겼을 거야. 내 아내가 먼저 나서준 덕에 당신들이 산 줄 알아. 2번 다시 나랑 내 동생 눈에 띄지 마. 그땐 펄펄 끓는 곰탕 솥단지에 소고기가 아니라 당신들을 확 쳐넣어버릴 테니까. 우리는 그 식당을 나왔고 시동생의 길었던 고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시동생은 분주히 움직이는 식당 직원 한 명을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과거 괴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그 직원에게서 겹쳐본 건 아닌가 싶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을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었고 저는 그 옆에서 시동생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우리에게 질려버렸는지 동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시동생과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길 원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약간의 재산 분할을 받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식당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지만 그 식당의 영업이 재개되자 맘카페 회원들이 다시금 날개 돋친 활동을 펼쳤더군요. 덕분에 다시 꽤나 크게 불거진 식당의 진화 만행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지역 내에 퍼지게 되었고 몇 달 전 결국 그 식당은 폐업을 하고 말았다네요. 지금 그 세 사람이 무엇하고 사는진 잘 알지 못합니다. 가게 폐업 소식을 들은 이후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서 관심을 끊었거든요. 시동생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들이란 존재는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전 동서가 다시 옷가게에 취직을 하든 시동생의 전처 부모들이 어디선가 다시 식당을 열진 알 수 없지만 제발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앞에서 시동생의 전 장인이
무릎을 꿇고 다짐했던 것처럼 더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살기를 말이죠. 시동생은 지금 저희 집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계속해서 시동생이 우리와 함께 살길 원했지만 시동생은 우리에게 확고한 거절의 뜻을 내비치더군요. 형수님, 전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어릴 땐 이모 집에 20살 때부턴 형에게 잠시 혼자 살았었지만 결혼하고부턴 전 처가에 그리고 지금까진 또다시 형과 형수님 집에 얹혀 있었죠. 이제 저도 제 집을 갖고 싶어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집에서 오롯이 저 혼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려고요. 형수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강해져야 가정이든 가족이든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부디 제 뜻 이해해 주세요. 달라지겠다고 결심한 시동생을 우리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닥달로 시동생은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긴 했지만 시동생은 조금씩 스스로 단단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늦긴 했지만 마치 어린 유충이 단단한 번데기가 되어가듯 말입니다. 알았다. 대신 이것만은 꼭 잊지 마. 너한테 나랑 네 형수가 있어. 앞으론 절대 혼자서 힘든 일 참아내지 마. 힘들 때 함께 돕고 나누는 게 바로 가족이잖아. 남편의 당부에 시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시동생은 마음과 함께 몸도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2번이나 받았던 암 추적 검사도 다행히 통과되었고 지금처럼 꾸준한 관리만 해준다면 몇 년 뒤엔 완치 판결 또한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때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화목하고 건강하시고 친정 오빠 새언니 그리고 천방지축 조카 역시 아주 무탈한 삶을 살고 있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된 제 아이들도 친정에 놀러 가면 조카와 뛰어놀기 바쁘고요. 남편은 그런 저희 친정이 참 좋다고 해요. 처가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너무 따뜻하고 안락해.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면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되는 건가 봐. 그래서 난 최선을 다해서 평범하게 살 거야. 우리 애들이 당신처럼 따뜻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라길 간절히 바라니까. 그리고 우리 성호도 언젠가 꼭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 성호도 알게 될 날이 언젠간 꼭 오길 바래. 시동생은 남편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건 제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남편의 바람처럼 우리 아들들이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번데기가 되어 세상에 몸을 꽁꽁 숨기고 있는 저희 시동생이 무사히 우화에 나비처럼 훨훨 세상을 날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옆에서 도울 거랍니다. 비록 지금은 시동생을 믿고 기다리며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반찬을 해다 날라주는 게 전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의 진심은 시동생에게 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린 그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저는 시동생을 응원하고 있는 제 진심을 시동생에게 전하기 위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동생을 응원해 주세요. 언젠가는 멋진 날개로 하늘을 비행하고 있을 저희 시동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시동생에게 한마디를 남기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서방님, 아니 도련님, 그리고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당당히 고개 드세요. 그리고 팔을 들고 절 따라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힘을 내자. 아자, 아자. 모두 힘내서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